지난 월요일 7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나오션 주가가 장중 12%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12만 원대를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캐나다에서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의 주인이 발표된다는 소식에 시장은 이미 한국의 승리 쪽으로 돈을 미리 걸어둔 겁니다.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오를 거라고 확신한 돈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하루 뒤 같은 주식이 23% 빠졌습니다. 이건 그냥 주가가 내린 게 아닙니다. 이길 걸 확신하고 들어간 돈이 발표한 방에 그대로 갇혀버린 겁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한국, 독일에 졌다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풀 건 그 한 줄이 아닙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길 줄 알았던 그 돈은 대체 무엇 앞에서 꺾였을까? 그리고 꺾인 다음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남들이 독일에 졌다는 헤드라인에 놀랄 때 우리는 그날 돈이 실제로 어느 길로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뉴스가 빼먹은 이야기가 3개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를 겁니다. 먼저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월 6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개장 초부터 매수세가 몰려 장중 12% 넘게 올랐고 하나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계열사도 같이 들썩였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이름은 CPSP인데 노후한 잠수함을 신형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건조 비용만 20조 원, 도입한 뒤 30년 동안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최대 60조 원. 우리나라 단일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뻔한 사업이었습니다. 6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하나가 한 나라의 한 해 국방비에 맞먹는 규모였던 겁니다. 잠수함 12척을 짓고 30년을 굴리는 이 돈을 한 번에 따내면 그건 회사 하나의 실적을 넘어 한국 방산 수출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뜨거웠던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방산은 유럽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값싸고 빠르고 품질 좋은 무기 공급자로 이름을 알린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 각국이 다급하게 군비를 늘리는 흐름까지 겹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온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를 넘어 잠수함이라는 고난도 영역에서 그것도 나토 진영의 본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는 상징적인 시험대였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들뜬 것도 이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발표 직전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쟁 상대인 독일 티센크루프에서 해킹 사고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이번엔 한국이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조차 수주 가능성을 두고 50대 50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시장은 이 50대 50에서 한국 쪽에 베팅한 거고요.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 5시 10분 캐나다 동부 헬리팩스의 해군 기지에서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발표를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독일 티센그루프, 한국의 하나오션은 탈락. 시장이 잠에서 깨어난 7일 아침, 전날 걸어둔 베팅은 그대로 손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장중 23% 넘게 빠져 9만 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한화시스템은 16%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대, HD 현대중공업도 5에서 7%대 하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 STX엔진, 한화엔진 같은 조선기자재와 방산 관련주도 줄줄이 내렸습니다. 숫자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하루 전 12만 원대를 보던 주식이 다음날 9만 원 선입니다. 겨우 하루 사이에 100을 들고 있던 사람의 평가액에서 4분의 1이 날아간 셈입니다. 그것도 대형 우량주에서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은 발표 전날 이길 것 같다는 기대 하나로 급하게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확신이 컸던 만큼 빠져나갈 때도 빨랐던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뉴스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이 이 사업에서 진 이유가 잠수함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발표를 한 카니 총리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캐나다 해군이 요구한 높은 성능 기준을 충족했고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요. 실제로 한국은 이 수주전을 위해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캐나다 해군 장병을 태우고 태평양을 직접 건너가 지난 6월에는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캐나다 해군 함정들과 연합훈련까지 하며 현지에서 성능을 시연했습니다. 실물을 몰고 대양을 횡단해 눈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기술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앞섰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성능만이 아닙니다.
경제 협력 보따리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잠수함을 따내면 캐나다 현지의 K9 자주포와 천무 같은 국산 무기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자동차 부품협회와 합작 법인까지 만들기로 했고요. 수소 트럭 인프라를 까는 프로젝트 비버, 대형 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 참여, 여기에 100여 개 현지 기업과 손잡아 연간 최대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얹었습니다. 다 합치면 7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캐나다에 안기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경제의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심어주겠다는 총력전이었던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잇따라 현지를 찾아 힘을 보탰고요. 이렇게 성능도 보여주고 경제 보따리도 풀었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능이 밀려서 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뭐가 승부를 갈랐을까요? 답은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배점표 안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4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잠수함 성능이 20%, 가격이 15%,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이 15%, 그리고 나머지 하나, 유지보수와 군수 지원이 무려 50%였습니다. 절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유지보수를 업계에서는 MRO라고 부릅니다. MRO? 잠수함을 만들어 넘기고 끝이 아니라 이후 30년 동안 정비하고 수리하고 부품을 대주는 후속 관리 전체를 말합니다. 이 배점을 다시 보시면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60조 원짜리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중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하는 돈은 20조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40조 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3분의 2는 앞으로 30년에 걸쳐 잠수함을 굴리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40조 원을 30년으로 나눠보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돈이 정비와 부품에 꾸준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잠수함을 사는 건 한 번이지만 그 잠수함을 먹여 살리는 건 30년짜리 장기 계약인 셈이죠. 그러니 캐나다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가 아니었던 겁니다. 앞으로 30년 누가 우리 잠수함의 뒤를 안정적으로 봐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건조 실력보다 30년을 함께 갈 파트너를 고르는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독일이 유리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는 이미 유럽뿐 아니라 인도, 싱가포르 같은 곳에 정비 거점을 깔아뒀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쓰는 잠수함의 3분의 1가량을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고요. 30년 뒤를 걱정하는 발주처 입장에서 전 세계에 이미 정비망을 깔아둔 회사는 분명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독일도 그냥 정비망만 믿고 있진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걸 정확히 겨냥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캐나다의 핵심 광물을 수입해주겠다. 북극기지 현대화에 참여하겠다. 이런 절충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절충 교역? 무기를 사주는 대신 그만큼 우리 산업에도 일감과 투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캐나다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봤는데 독일은 사업기간 캐나다 GDP를 860억 캐나다 달러 늘리고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700억 캐나다 달러보다 서류상 숫자가 더 컸던 겁니다. 물론 두 나라의 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는 조심해야 하지만 캐나다가 저울에 올려놓고 본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투명합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에 드러난 승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배점표 밑에는 숫자로는 적히지 않은 더 두꺼운 벽이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안보동맹의 벽입니다. 이번 경쟁은 사실 잠수함 두 척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해군이 실제로 운용 중인 장보고 3 계열을, 독일은 212CD라는 최신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이미 바다에서 굴러가는 실물이 있다는 것과 빠른 납기였고, 독일의 강점은 나토 표준에 맞춰 동맹국들과 함께 쓰기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니 총리는 독일 잠수함을 고른 이유로 바로 이 나토와의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들었습니다. 상호운용성? 같은 동맹끼리 통신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작전할 때 아무 걸림돌 없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자기 나라와 노르웨이 해군이 받을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먼저 넘기는 방식으로 인도 시점을 2034년으로 앞당기는 카드까지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 발표를 하자마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튀르키예로 떠났습니다.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유럽 동맹국의 잠수함을 골랐다는 것. 이건 단순한 조달 결정이 아니라 캐나다가 유럽 동맹과의 결속을 택했다는 정치적인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것을 산다. 이른바 바이유러피안 기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기술이 앞섰는데 왜 졌나 하는 아쉬움이 컸지만 외신과 캐나다 현지의 시선은 처음부터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성능이 아니라 30년짜리 정비망과 안보동맹이었습니다. 이건 잠수함 한 척을 더 잘 만드는 기술로는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우리 기업이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애초에 승부의 룰이 성능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다음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번 선정 과정을 두고 뒷말도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사업은 정부가 상세한 제안 요청서를 돌리고 그에 맞춰 업체들이 답을 내는 절차를 밟는데 이번엔 그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발표 시점이 하필 나토 정상회의 직전이었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순수한 성능 경쟁이라기보다 정치와 외교가 짙게 밴 결정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냉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초에 이건 잠수함만 잘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뉴스가 가장 짧게 다룬, 그런데 돈의 흐름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카니 총리는 하나오션을 그냥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공급업체, 영어로 리저브 서플라이어라는 자리에 남겨뒀습니다. 독일과의 본 협상이 틀어지면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그래도 희망은 남았다고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예비 자리는 한국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캐나다를 위한 협상 카드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국방정책 전문가인 칼턴대의 한 교수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캐나다가 굳이 잠정 선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협상력을 손에 쥔 채로 납기와 투자, 정비 조건에서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뒤에 하나라는 대기번호표를 하나 세워두면 앞에 앉은 독일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조건을 바꾸려 할 때 캐나다가 그럼 뒷사람이랑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쥐기 위한 카드로 한국을 세워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에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 기업이 그 대기번호표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하나오션은 이 잠수함 사업을 따내는 걸 전제로 캐나다 현지에 여러 투자를 약속해뒀습니다. 온타리오주에 조선 인력을 키우는 교육 허브를 세우고 현지 철강회사에 수천억 원대 투자를 하고 100여 개 현지 기업과 손잡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확정되자 이 계획들이 하나씩 멈춰섰습니다. 캐나다 현지 방송 CBC에 따르면 한화 캐나다 대변인은 온타리오 조선소, 대학과 맺었던 협약에 대해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팀 코리아로 함께 뛰었던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는 캐나다에 3조 4천억 원을 들여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울산을 비롯한 국내 투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대차가 밝힌 이유는 아주 담백했습니다. 잠수함 사업이 독일로 넘어간 마당에 팀 코리아로 함께 제안했던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돈의 흐름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캐나다로 흘러갈 예정이던 수조 원대의 산업 투자가 거래가 무산되는 순간 그대로 회수돼 국내로 유턴한 겁니다. 60조 원짜리 잠수함은 애초에 우리 손에 들어온 적도 없었지만 그걸 따내려고 조건으로 걸어뒀던 우리 돈은 실제했고 그 돈이 지금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번에 진짜로 크게 움직인 돈은 어쩌면 잠수함 값이 아니라 이 조건부 투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돈이 빠져나가자 아쉬워한 쪽이 오히려 캐나다 현지였다는 점입니다. 하나오션이 투자하려던 온타리오의 철강회사가 있는 지역은 미국의 관세와 설비 전환 여파로 대규모 감원을 겪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투자가 그 지역 경제를 되살릴 카드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캐나다의 한 국방경제 전문가는 한화의 제안이 북부 온타리오 지역에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며 한국은 언더독이었지만 수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투자를 걷어들이자 그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발주국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거래에서 한국이 내밀었던 카드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감정적인 보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냉정한 상거래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그 투자들은 전부 우리가 수주에 성공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던 약속입니다. 조건이 사라졌으니 약속도 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삐져서 돌아선 게 아니라 거래는 거래로 대한다는 원칙을 지킨 겁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러 간 거지 조건 없이 퍼주러 간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한 국내 분석은 설령 나중에 캐나다가 다시 손을 내밀더라도 예전에 제시했던 가격과 투자, 기술 이전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다시 협상한다면 그건 원점에서 새로 값을 매기는 자리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공평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오션은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은 걸까요? 흥미롭게도 증권가의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 증권사가 애초에 이 캐나다 사업의 가치를 하나오션 주가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이 사업을 따냈을 경우 2032년부터 10여 년간 연평균 5천억 원, 이후 정비사업에서 다시 연평균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파생가치까지 따지면 8조 원 안팎으로 봤고요. 그런데 핵심은 이 가치가 애초에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탈락으로 주가가 단기 급락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원래 계산서에 없던 보너스가 무산된 것이지 있던 살림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표 전날 주가가 급하게 올랐다던 게 오히려 예외적인 거품이었던 셈이죠. 그 시각을 뒷받침하듯 주가는 곧 반응했습니다. 폭락 사흘째였던 지난 10일 금요일 하나오션은 3%대 반등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을 멈췄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말고도 손에 쥔 카드가 여럿입니다. 바로 며칠 전인 7월 2일에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초대형 해양 원유 생산 설비인 FPSO 수주 결과도 앞두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방산 특수선 사업을 키우겠다며 2030년에는 이 부문에서만 연 4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어왔습니다. 캐나다는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을 뿐 그림 전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같은 다른 나라의 잠수함 도입서, 그리고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다시 키우면서 한국 조선사가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까지 살아있습니다. 캐나다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결과를 대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도 결이 비슷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기대한 성과를 얻진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보여줬다며 우리 잠수함이 세계적인 강국들과 당당히 겨루며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도 입장문에서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번 경쟁에서 확인한 과제를 분석해 다음 도약의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주저앉는 대신 이번 수주전을 값비싼 실전 경험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하나가 이번에 보여준 공격적인 마케팅과 빠른 납기 전략이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리스 같은 다른 나라 잠수함 사업에서 그대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을 데이터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 60조 원은 한국의 성능이 밀려서 놓친 게 아닙니다. 30년 정비망과 나토 동맹이라는 성능 바깥의 구조적인 벽에서 갈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홧김의 보복이 아니라 조건이 사라지면 조건부 약속도 걷어들이는 냉정한 계약의 문법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발주처 총리가 직접 성능은 대등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이 하나고 진 직후 수조 원대 투자가 즉시 국내로 회수됐다는 점이 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능 패배라는 헤드라인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 길, 독일 티센크루프와 캐나다의 본협상이 순조롭게 굴러가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하나오션의 예비 자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조선과 방산주는 캐나다라는 변수를 지우고 앞서 말한 구축함, FPSO, 미국 조선업 협력 같은 다른 동력으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 낡은 자국 조선업을 다시 키우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 조선사가 손을 잡을 여지가 커지고 있는데 이 흐름은 캐나다 한 건보다 훨씬 크고 길게 갈 수 있는 판입니다. 결국 캐나다가 빠진 자리를 이런 다른 수주가 얼마나 메우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길, 독일과의 본협상이 삐끗하는 경우입니다. 이 초대형 사업은 가격과 납기, 현지 산업 참여 조건을 놓고 앞으로 수개월간 지루한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잠수함처럼 복잡한 무기 사업은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거나 인도 일정이 밀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독일이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를 못 맞추는 잡음이 나오면 캐나다가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한 쪽이 우리가 아니라 캐나다가 되는 거니까요. 이번에 한국 기업들이 조건부 투자를 미련 없이 거둬들인 것도 바로 이 두 번째 길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손에 쥔 카드를 미리 다 보여주지 않고 접어드는 거죠. 만약 캐나다가 다시 찾아오는 날이 온다면 그건 우리가 아쉬워서 매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기술과 잠수함의 값을 제대로 받고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보실 신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일과 캐나다의 본협상에서 가격이나 납기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는지, 다른 하나는 하나오션의 FPSO 수주 결과와 미국 조선업 협력이 실제로 진척되는지입니다. 이 신호들이 조선과 방산 섹터의 온도를 다시 정할 겁니다. 이런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 섹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스스로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더리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이 독일에 졌다는 한 줄 뒤에 숨어있던 세계의 이야기를 따라와 봤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30년 정비망에서 갈렸다는 것, 예비 자리는 위로가 아니라 협상 카드였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카드에 매달리는 대신 걸어뒀던 돈을 조용히 걷어들였다는 것. 숫자로 보면 이번에 진짜로 움직인 돈은 잠수함 값이 아니라 조건부로 걸려있던 산업 투자였고 그 돈은 캐나다가 아니라 국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끄러운 헤드라인 아래에서 돈은 늘 이렇게 조용히 자기 갈 길을 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캐나다 60조 잠수함은 성능이 아니라 동맹과 정비망에서 갈렸고 한국은 거래의 원칙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대신 돈이 움직인 길을 따라 읽으면 다음에 비슷한 뉴스가 나와도 어디를 봐야 할지 눈이 트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흐름도 놓치기 싫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번 캐나다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리치만의 시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